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76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 벌인 놀라운 복수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단과 그로 인해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6살의 이만호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간 공장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 이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밥맛도 없고 무엇보다 배 쪽이 자꾸 묵직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을 넘기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만호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만호는 가끔 이렇게 혼자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치 부인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이만호는 결국 동네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김 원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부모 모시는 걸 귀찮아해서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 아들도 명절 때만 얼굴 비치더라고. 이만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세빈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만호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이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원장은 이만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근에 몸이 좀 이상해서요. 밥맛도 없고 배도 더부룩하고. 김 원장은 꼼꼼히 문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찰을 위해 이만호의 배를 눌러보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혹시 체중이 많이 줄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옷이 좀 헐렁해진 것 같긴 해요. 김 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CT 촬영이랑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만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밀 검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만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받으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만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만호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별일 아닐 거다. 그날 저녁 이만호는 오랜만에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딘지 귀찮다는 뉘앙스였지만 이만고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급한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만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안부나 묻고 싶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 바쁜 일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뚜뚜뚜 마이너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만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이만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만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늘이 나한테 나쁜 일만 주시겠어?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CT 촬영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김 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은 이만호에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이만호는 김 원장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거든요. 이만호 씨 앉으세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만호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심각해요. 김 원장의 말이 끝나자 이만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쿵거리며 들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만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간암 말기 단계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원장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석 달에서 6달 정도로 보입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사람답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2단계에서는 완치보다는 생명 연장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마저도 환자분의 체력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어요. 병원을 나서는 이만호의 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76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만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도윤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이에게 말해야겠구나. 이만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이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떨렸어요. 네, 아버지. 도윤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세빈이랑 같이.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만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봐야 할 이야기야. 중요한 일이거든.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요. 다음 날 저녁 7시 도윤이와 세빈이 집에 왔습니다. 도윤이는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만호에게 의존적이었어요. 이만호가 세운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빈이는 39살로 외모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도윤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만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만호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 남은 시간이 석 달에서 6달 정도라는 의사의 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도윤이와 세빈이의 반응은 이만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슬퍼하거나 놀라는 기색보다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완치는 어렵고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정도라고 하네. 도윤이가 세빈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니? 치료비도 엄청 들고 환자도 많이 고생하잖아요. 이미 말기라고 하시니까 치료보다는. 도윤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세빈이가 도윤이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이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는 뜻이니? 그런 게 아니라. 도윤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치료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들 텐데. 돈 이야기냐? 내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냐? 세빈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의사가 완치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 말이 맞나 보구나. 도윤이와 세빈이는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만호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는 끊겠다. 네. 갑자기 왜요? 세빈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도윤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 40이 넘은 어른이 아직도 아버지 돈으로 살 생각이니? 이만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받은 건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이만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 이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줘서 고마움을 모르는 건가? 이만호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자식들의 배신감이 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이만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죽지 않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놈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겠어. 이만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마지막 의지였어요. 이만호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윤이와 세빈이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마 생활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연락했을 텐데 이만호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만호는 다른 일에 집중했어요.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서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윤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며 이만호는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윤태성은 이만호의 절친한 친구였던 윤동철의 딸이었습니다. 윤동철은 이만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자금이 부족했을 때 기꺼이 보증을 서주었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동철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딸 태성이는 변호사가 되어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만호는 가끔 윤동철 제사 때 태성이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닮아 의리가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아, 나야. 이만호 삼촌. 아, 삼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윤태성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이만호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태성아, 삼촌이 부탁할 일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궁금하네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갈게. 서울 시내 어디든 상관없어. 다음 날 오후 이만호는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윤태성을 만났습니다. 34세 태성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 윤동철을 많이 닮았어요. 삼촌,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이만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 자식들의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윤태성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삼촌, 정말 그런 일이? 그래. 그런데 태성아, 삼촌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이만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도윤이나 세빈이한테 맡길 수는 없겠더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싶으신데요? 평생 벌어놓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 보육원이나 양로원 그런 곳에 기부도 하고.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윤태성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삼촌. 아버지가 삼촌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고맙다, 태성아.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 도윤이가 알면 난리가 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까 친척 간의 개인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만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보다 조카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현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어요. 그럼 먼저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겠네요. 윤태성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재 유언장이 있으세요? 있어. 5년 전에 작성한 건데 전 재산을 도윤이한테 상속하는 내용이야.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겠어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기존 것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이만호와 윤태성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만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이만호의 재산은 생각보다 상당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 한 채, 집값을 포함해서 부동산이 80억 원, 예금과 주식이 30억 원 정도였어요. 도윤이가 이사로 있는 회사 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네요. 윤태성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평생 아껴 모은 돈이지. 그런데 이 돈을 도윤이한테 다 물려주면 뭐 하겠어?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나누고 싶으세요? 이만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최소한만 줄 거야. 법정 상속분 정도?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삼촌, 혹시 항암 치료는 받지 않으실 건가요?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와 세빈이가 치료비 아깝다고 하더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삼촌의 생명이 더 소중한데. 태성아, 삼촌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 대신 죽기 전에 할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윤태성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만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빠를수록 좋아. 언제 갑자기 나빠질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유언장 작성에 들어가고 기부처도 알아보겠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이만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태성아,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야말로 삼촌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삼촌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만호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그날 밤 이만호는 부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 좀 제대로 교육시켜 보려고 해. 늦었지만 말이야. 이만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성과 만난 지 사흘 후 이만호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도윤이와 세빈이에게 매달 보내던 생활비 자동이체를 모두 취소했어요. 도윤이 앞으로는 매달 300만 원, 세빈이 용돈으로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차 물었어요. 고객님, 정말 모든 자동이체를 취소하시는 건가요? 네, 다 취소해 주세요.
혹시 실수로 누르신 건 아니죠? 오래 계속하신 이체 건드린데. 이만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만호는 휴대폰을 꺼놓았습니다. 곧 도윤이와 세빈이에게서 전화가 올 게 뻔했거든요. 예상대로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세빈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세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내가 취소했어. 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가 말했잖아. 치료비 아깝다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지내기로 했어. 그게 생활비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만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빈아,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 못하러 남한테 돈을 줘?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아버님, 저희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 이만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료받지 말고 편안히 지내라는 게 오해야? 그럼 뭐가 진심이었는데? 세빈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잘못했다고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요? 잘못? 이만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 왜 화를 내?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40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시아버지 돈으로 살 생각이야? 부끄럽지도 않니? 세빈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심하세요. 도윤이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 말해라. 나도 할 말이 많거든. 전화를 끊은 후 이만호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드디어 한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예상대로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세빈이가 울면서 전화하던데요. 내 아내가 뭐라고 하던? 생활비를 갑자기 끊으셨다고. 왜 그러세요? 이만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묻겠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내 반응이 뭐였지? 치료비 아깝다고 어차피 완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도윤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고생하지 마시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만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어. 유산이나 빨리 받으려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왜 생활비가 끊어졌다고 난리야?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 것 아니었어?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너를 키우면서 뭘 잘못했나 싶어. 40이 넘도록 부모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 앞으로는 내가 벌어서 살아라. 나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이만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든지 다른 일을 찾든지 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한테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병원비도 치료비도 다 내 돈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만호는 오랜만에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세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만호는 현관에서 세빈이를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아버님 병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차갑게? 이만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지. 아예 죽으라고 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치료비 아깝다고 한 게 무슨 뜻이야? 세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황? 이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황해서 치료비 계산부터 하니? 진짜 당황했으면 병원부터 알아봤을 거야. 세빈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호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아버님, 정말 생활비 다시 안 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학원도 못 보내고. 이만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는 무슨 죄가 있겠어. 하지만 그것도 부모인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아버님, 세빈아, 이제 그만 가라. 할 말 다 했잖아. 세빈이가 돌아간 후 이만호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가 걱정되긴 했지만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도윤이와 세빈이가 정신을 차려야 해. 이만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생활비를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이만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회사 문제였어요. 도윤이가 이사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만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3년 전 은퇴할 때 입었던 검은색 양복이었는데 체중이 빠져서 조금 헐렁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만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한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총무팀장 김 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임원회의 소집해. 오늘 오후 2시에. 네. 갑자기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안건이 있어. 전 임원진 다 모이라고 해. 김 과장은 당황했지만 이만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이만호가 회사의 최대 주주였거든요. 오후 2시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만호는 대답 대신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제 건강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만호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 이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도윤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부로 당신의 이사직을 해임합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이사직 해임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로 저를 해임한다는 거예요? 이만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이사로서 한 일이 뭔지 말해보세요. 그게 매달 500만 원씩 월급 받으면서 실제로 한 일은 뭐예요? 회의에 참석한 것 빼고 말이에요.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이만호 말이 맞았거든요. 김전무. 이만호가 옆에 앉은 김전무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도윤 이사가 지난 1년간 제출한 업무 보고서가 몇 건인지 아세요? 김전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 2건입니다. 그것도 한 페이지짜리.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월급 줄 이유가 없어요. 이만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부로 도윤 씨는 총무과로 발령됩니다.
말단 사원으로요. 네. 도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급도 신입사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200만 원. 아버지, 저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당신 능력에 맞는 대우 아닌가요? 도윤이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 대하시면 돼요? 아들이어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예요. 남이었으면 진작 잘렸을걸요? 이만호는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도 회수합니다.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다녀요? 지하철 타든지 버스 타든지 하세요. 다른 직원들처럼.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급작스럽다고요? 이만호가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참았는데 급작스럽다고요? 이만호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는 분들이겠죠?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이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회사에서 내 아들이 놀고 먹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도윤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도 일했어요. 뭔 일을 했는데요?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건 고객 접대라고 하려면 말고요. 혼자 라운딩 돌러다니는 게 무슨 접대예요? 도윤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호가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이만호가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일이 뭔지 배워보세요. 아버지.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계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만호는 김 전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무님, 도윤이 일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뭐가요? 도윤 이사. 아니, 도윤 사원이 반발할 텐데요. 이만호는 웃었습니다. 반발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최대 주주인 한 제 말이 법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전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필요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만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드디어 해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시면 어떡해요? 이만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 내가 스스로 망신당할 일을 했잖아. 하지만 도윤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 회사에서 도윤이를 징계한 다음 날 이만호는 윤태성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재산 정리 작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삼촌, 어제 회사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윤태성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윤이를 이사해서 말단 사원으로 발령냈어. 이제 제대로 일하는 게 뭔지 배울 거야. 와, 정말 하셨네요. 이만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성아,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하자. 준비는 다 됐니? 네, 기부처도 알아봤고요. 유언장 초안도 준비했습니다. 윤태성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저 현재 재산 목록부터 정확히 정리했어요. 어떻게 나왔어? 부동산이 총 82억 원, 예금과 주식이 33억 원, 회사 지분이 15억 원. 전체적으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만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 강남 상가 건물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3년 전보다 20억 원 이상 뛰었어요. 그럼 더 좋지. 기부할 돈이 더 많아진 거니까. 윤태성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기부처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육원 3곳, 양로원 2곳,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자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거야? 전체 재산의 70%인 90억 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30%를 도윤 이사. 아니, 도윤 씨에게 상속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만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면 40억 원 정도인가? 네, 정확히 39억 원입니다. 그것도 많은 것 같은데. 20%로 줄이자. 나머지는 기부해.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6억 원 정도가 도윤 씨 몫이고 나머지 100억 원 넘게 기부하시는 거네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도윤이가 제대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촌, 이 내용을 도윤 씨가 알게 되면 이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게 하자. 아니, 일부러 흘리는 게 어떨까? 네. 태성아, 내 사촌 중에 입 가벼운 사람 있지? 아, 영희 언니요? 그 언니는 정말. 그래, 영희한테 살짝 귀띔해줘. 내가 유언장을 바꿨다고. 대부분 기부한다고. 윤태성은 이만호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반응을 보시려는 거군요. 그래. 그동안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날 거야. 그날 오후 이만호와 윤태성은 은행을 돌아다니며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었어요. 삼촌, 이렇게 큰 돈을 옮기시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기부하는 돈은 세금 혜택이 있어. 그리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도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20년 전에 10억 원에 샀던 건물이 지금은 5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건물도 팔아서 기부 자금으로 쓰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놓을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삼촌, 장학재단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만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만호 장학재단이라고 하자. 특별할 것 없어. 지원 대상은 어떻게 하시고요? 가난한 집안 아이들.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애들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지원하실 건가요? 1년에 50명씩 한 명당 500만 원씩 어때? 그럼 1년에 25억 원 정도 나가겠네. 윤태성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기금이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내가 죽고 나서도 오래 갈 수 있게. 이틀 후 예상했던 대로 도윤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영희를 통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유언장 바꾸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만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러던? 영애 고모가. 아버지가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아, 그거? 맞아. 네. 정말이에요? 응, 대부분 기부할 예정이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만호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포기했잖아. 치료받지 말라고 했고. 그건, 도윤아,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내 돈 물려받아서 뭐 할 거야? 뭐 하긴요. 생활하고. 생활? 이만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처럼 놀고 먹고 살 거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짜로 열심히 살 거야?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내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겠어? 가난한 아이들 공부시키고 고아원 아이들 돌보는 데 쓰이는 게. 하지만 저는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야?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이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줄 거야. 그것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법정 상속분이 얼마나 되는데요? 너한테는 충분한 돈이야. 그보다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이만호는 윤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성아, 도윤이가 연락 왔어. 예상대로 난리더라.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완전히 당황했어.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올 거야. 삼촌, 혹시 마음 바뀌시는 건 아니죠? 이만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 오히려 더 확신이 서. 그날 밤 이만호는 새로 작성된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삶의 정리가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이만호는 부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교육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만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김 원장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이만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 원장은 몇 번이나 검사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이만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상태였거든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김 원장은 검사지를 이만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만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간 전체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원장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저희 쪽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이만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이만호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김 원장의 말과 같았어요. 환자분 정말 신기한 경우네요. 서울병원의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럼 제가 완전히 나은 건가요? 완전히 나았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데 현재 상태로는 정상인과 다를 바 없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는 병원을 나서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에서 6달밖에 못 산다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졌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이만호는 부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아. 아마 우리 아들 교육을 끝까지 하라는 뜻인가 봐. 이만호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이만호는 윤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성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암이 거의 나았다고 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 윤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삼촌, 그럼 정말 다행이잖아요. 응, 다행이지. 그런데 태성아, 우리가 진행하던 일들은 계속하자. 네. 왜요? 이제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이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도윤이 교육을 끝까지 하라는 뜻이야. 하지만 유언장이나 기부 계획들 그대로 진행해. 내가 언제 또 아플지 모르잖아. 그리고 솔직히 도윤이와 세빈이 반응을 끝까지 보고 싶어. 윤태성은 이만호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삼촌. 삼촌 뜻대로 하세요. 한편 도윤이와 세빈이는 이만호의 건강 회복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당황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이거 어떡해? 세빈이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뭘 어떡해? 아버지가 낳으신 건 좋은 일이잖아. 좋긴 한데. 유언장은 어떻게 돼? 이미 바꿔놓으셨는데. 도윤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 정말 그럴까? 요즘 아버님 보면 예전과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게. 회사에서도 나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세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활비도 안 주시고.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결국은 가족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하지만 도윤이의 예상과 달리 이만호의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도윤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업무 보고서도 매주 제출하게 했어요. 도윤 씨, 이번 주 업무 보고서 어디 있어요? 김 전무가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아, 그게
아직 작성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도윤이는 억지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이만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만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처음 듣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병 소식 들었을 때 반응 기억 안 나?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아, 내가 살게 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의지 때문이야.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해서 너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 하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신 건 너희 교육을 끝까지 하라는 뜻이야. 교육이요? 응, 진짜 사람 구실하는 법 말이야. 도윤이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만호가 모든 걸 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만호의 눈에는 전과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어요. 도윤아,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각오해라. 그날 밤 이만호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가 다시 살게 된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교육을 시작해야겠어. 건강이 회복된 지 2달이 지났을 때 이만호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은 이미 매각되었고 장학재단 설립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빈이가 8살짜리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지훈이가 이만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만호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손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곧 세빈이의 계산된 표정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엄마가 할아버지가 화나셨다고 하던데. 이만호는 세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뭐야? 세빈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병 소식 들었을 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당황해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무릎 꿇고 있어? 이만호는 세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이 앞에서 이러지 마. 아버님,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세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도윤 오빠 회사 일도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아, 그래서 지훈이를 데리고 온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만호는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과자 사줄까? 좋아요. 이만호는 지훈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세빈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자를 주면서 이만호는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학원은 잘 다니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학원 그만두래요. 이만호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공부는 하고 싶어? 네, 태권도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요. 이만호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손자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이만호는 세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죄가 없지. 네,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세빈이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만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빈아, 너는 26에 도윤이와 결혼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너희 집 생활비를 내가 댔어. 그건 13년이면 보통 사람들이 평생 벌 돈이야. 그런데도 모자라?
세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으로 뭘 했어?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타고 저축은 해놨어? 그게 아무것도 안 해놨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써버렸지? 세빈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만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세빈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뭔지 알아? 뭐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만호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학원비는 직접 줄게. 엄마한테 주면 다른 데 쓸까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할 때만. 세빈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훈이만 도와주는 거야. 너희는 아니고. 그게 무슨. 이만호는 세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빈아, 너는 이제 40이야. 언제까지 시아버지 돈으로 살 거야? 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13년이 갑자기야? 이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빈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너희가 그동안 받은 돈도 공짜가 아니었어.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야. 세빈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독립시키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이만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도윤이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잖아.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받고도 잘 살아. 못 살 이유가 없지. 그때 도윤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세빈이랑 지훈이가 왜 여기 있어요? 내 아내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도윤이는 세빈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안 된다고. 도윤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만호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 다 일어서라. 지훈이가 보고 있잖아.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스스로 차버렸고. 이만호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만큼은 끝까지 챙겨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도윤이와 세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정말 독립해라. 더 이상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마. 아버지. 도윤아, 너는 42이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돌아간 후 이만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지막 선을 확실히 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이만호의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50명이 선발되었고 보육원과 양로원에 대한 기부도 시작되었어요. 도윤이와 세빈이는 결국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이만호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만호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주 장학재단 일을 보러 다니고 지훈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할아버지, 저 태권도 겨루기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최고네. 어느 날 저녁 이만호는 부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교육이 드디어 끝났어. 이제 도윤이도 제대로 살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은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이만호는 후회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